이것은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물론 나 스스로도 아직 믿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제가 철이 들기 전부터 우리 가족은 고향을 떠나 각 지역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기거나 누군가에게 원한 살만 짓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부모님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자꾸만 야반도주하는 식으로 이사를 계속했죠. 그나마 어릴 적 기억에 남는 것이라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 후 무속인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면 그때마다 쫓겨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잦은 이사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과 동시에 어머니가 병을 얻어 쓰러진 후에야 비로소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었고 아버진 더 이상 이사를 하는 것은 무리지만 어머니만은 그놈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대체 왜 이렇게 이사를 다니냐고 수도 없이 물어왔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은 아무런 말이 없었죠. 평소 상냥하던 어머니는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러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쓰러진 후에야 그 이유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 머무른 지 반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어디선가 무거운 쇠부재 같은 것을 바닥에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그 소리는 점차 횟수가 늘어나며 나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놨고 그러자 아버지는 혼자서라도 어서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아버지 역시 완전히 야위어 있었고 우리 가족은 애초에 한 곳에 정착하여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갈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발작을 하는 식으로 날뛰는 일이 잦아졌기에 일반 정신병원의 병동에서 중증 환자를 수감하는 특수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죠. 아버지는 점점 더 야위어갔고 항상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 얼굴로 두 눈을 희번덕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그날은 소리가 평소보다 더 강렬하게 들렸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진 갑자기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치며 절 흔들어 깨워서는 그대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고 그저 멍하니 서 있던 그때 집안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갑옷을 입은 장군들이 집안 가득 빽빽하게 모여서 걷고 있는 것 같았죠. 안쪽에서는 피비린내마저 감도는 것 같았고 전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를 뒤로 하고는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잠옷바람에 샌들 하나 달랑 신은 상태로 전철을 타고 옆 동네까지 갔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다가 너무 추워서 불이 켜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갑을 못 들고 나왔으니 그저 편의점 안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에 가게 알바생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걸었고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나에게 따뜻한 음료를 대접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금방 끝날 테니 함께 경찰서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봤자 아무 의미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그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고 밖으로 도망치려던 내 팔을 알바생이 붙잡았습니다. 제가 놀란 눈을 하고 그를 바라보자 알바생도 역시 똑같이 놀란 얼굴을 하고 절 쳐다보고 있었죠. 아무래도 그 사람 역시 제가 듣는 것과 같은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은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놀라면서도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가 가게를 나가려고 하자 그가 자신의 친구 중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도와줄 사람이 있다며 절 설득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점원이 건네준 따뜻한 음료 한 잔, 그리고 그런 친절을 베풀어준 이가 나와 같은 사람이란 것에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를 믿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신기가 있다는 남자를 저에게 소개해 주었고, 남자는 절 보며 친절하게 웃더니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제가 펑펑 울면서 지금까지의 일을 털어놓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줬습니다. 그러면서 알바생에게 틈틈이 무언가 지시를 내렸는데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소금과 물 그리고 달이라는 단어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알바생은 남자의 말을 마지못해 따르면서도 저에게 어떤 밝은 노래를 불러줬는데 아마도 울고 있던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보니 남자가 행하던 의식은 어느새 끝이 나 있더군요. 펑펑 울면서 그간 가슴에 쌓여있던 것들을 전부 쏟아내느라 남자가 무엇을 했는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나기 직전에 진한 피비린내와 함께 수많은 갑옷이 움직이는 소리만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마친 후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가 않더군요. 일을 마친 알바생이 절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집안에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텅 빈 집에는 옛날 사람들이 신을 법한 집신 자국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지켜져 있었고, 알바생에게 몸을 기대며 집안을 둘러봤지만 아버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피비린내가 감도는 것 같기도 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피냄새도 의문의 소리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진 여전히 실종된 상태지만 어머니는 다행히 발작이 멈춰서 조만간 일반 병동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대로 몸이 잘 회복되면 아마 조만간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퇴원을 하게 되면 어머니와 같이 알바생과 그 남자를 찾아가 인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좀 더 안정을 되찾으면 그 소리와 피냄새가 뭔지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울산에서 그룹 과외를 받았던 저는 종종 다같이 펜션으로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놀다 오곤 했었는데요. 그때도 휴식 겸 과외 선생님을 따라서 친구들과 함께 경주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주 6일 수업을 하던 때라 흔히 말하던 놀토에 모두 모여서 미리 예약을 해둔 경주의 펜션으로 이동했죠. 과거에 일본에서 통역사로 활동한 적이 있었다는 선생님은 그 당시 퇴마의식도 배웠다고 하는데 영적인 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귀신이나 영혼과 관련된 다양한 썰들을 들려주곤 했었죠.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펜션 주인분에게 방 열쇠를 받았는데 그분이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나 하고 노파심에 말하는 건데 저기 큰 길 나가서 보면 빈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마요. 이 동네 사람들은 그 근처에도 안 간다고. 알았죠? 그분의 말인즉슨 그곳은 건물을 짓는 도중에 발생한 인명사고 때문에 그대로 방치된 곳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10여 년 전 장례식장을 만들기 위한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고로 다치거나 죽어나가면서 끝내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지 않았던 그 건물을 아예 부수는 것도 시도해봤지만 그때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고 결국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뚝 끊어져 버린
폐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잠시 쉬었다가 영어 공부를 한 뒤 고기를 먹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고 선생님이 재미삼아 폐건물에 한번 가보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귀신을 믿지 않았고 저 역시 반신반의하며 선생님의 이야기를 대충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밤 11시 무렵 우리는 그 시간이 음기가 가장 강한 때라는 선생님의 말에 따라 조용히 펜션을 빠져나와서 문제의 그 폐건물로 갔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있는 주변 풍경은 낮에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고 조금 쌀쌀한 밤 공기가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길 바로 옆에 있었던 폐건물은 보름달 아래에 우뚝 서있는 그 모습이 아주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그 건물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보다 조금 더 컸는데 특이하게도 난간이나 벽이 아예 없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긴장이 돼서 옆에 있던 친구를 슬쩍 쳐다봤는데 그 순간 옥상에 서 있던 어떤 형체가 얼핏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겁에 질려서 헛것을 본 거라 생각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건물은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총 3개의 층이었고 우리는 조를 3개로 나눠서 각자 내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겨서 자풀이 무성하게 자란 그곳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순간 공기가 확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죠. 잠시 후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친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친구들은 지하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뭔가 기분 나쁜 습기와 함께 지독한 악취가 난다면서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곧바로 올라온 거라 했습니다. 결국 모든 인원이 다 모여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건물 안쪽으로 점점 더 깊게 들어갈수록 공기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층은 너무 어두워서 더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고 곧장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때 건물에 도착한 직후에 봤던 이상한 형체가 생각나면서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묘한 거부감이 느껴지며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고 어느새 제가 무리의 제일 뒤쪽에 있더군요. 이윽고 옥상에 발을 막 내딛는 순간 하얀 사람 형체가 친구들의 틈을 비집고 와서 절 정면으로 덮쳤고 전 순간 기절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제가 옥상에 올라오자마자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때 뒤를 보고 있던 선생님이 저를 겨우 붙잡았다고 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모두 겁에 질린 얼굴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쪽을 둘러본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공사가 중단된 계단 아래쪽에 철근 하나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절 잡아주지 않았다면 크게 다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축을 받으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펜션에 도착해보니 시간은 새벽 1시가 훌쩍 넘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앉혀놓은 뒤 술을 입에 머금고 있게 했고 제 몸에 소금을 뿌리면서 어떤 주문 같은 걸 외웠습니다. 그때 몸속에서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올라오는 것처럼 심한 한기가 느껴졌는데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이 점점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의식이 끝난 후 전 속에 있던 것을 전부 다 개워냈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제가 폐건물에 있었던 그 시간대에 어머니가 전화를 여러 번 하셨더군요. 어머닌 간밤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걸었다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